차돌박이 때도 있었고, 네. 그 껍데기 형태도 있었고, 네. 침을 비용 형태도 있었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것만 계속 쫓아서 하기에는 너무 저는 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도 했고, 네. 한 달, 두 달 안에 복구가 안 된다라고 네. 하면 시간의 문제였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었던 브랜드였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공간까지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서 맥도날드 가면서 검색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 구간까지 가야 된다. 색깔만 바꿔도 전원을 이런 게 20% 올라간다.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사실 촬영분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대 수혜자라고 사는 거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폭발적으로 오르는 매장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조 숯불 소갈비 양문의 대표님인 고석현 대표님과 함께 고깃집 창업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편하게 나눌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네푸드 고시를 맡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양문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021년부터 시작으로 지금 횟수로 5년차 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30기까지만 오픈을 하고 가맹 개발에 대한 거를 클로징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하려는 시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 현재의 양문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도 처음 확장을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점주님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30개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체계를 가지고 확장을 다시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저가형 소고기가 정말 대세 아닌 대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적인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도 정말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정도 프로모션도 한번 해봤어요. 한국 등심 똑같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니까 팔았을 때도 소비자 반응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벤트 기간 절대 늘리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어떤 유행성으로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잘하더라도 시장이 몰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 사례가 옛날에 차돌박이 때도 있었고 그 껍데기 형태도 있었고 침을 비용 형태도 있었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것만 계속 쫓아서 하기에는 너무 저는 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도 했고 저희만의 색깔을 더 뾰족하게 해야겠다로 바꿨어요. 다시 한 달 정도 프로모션 해보고 그게 본질을 더 올려버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등급을 한 단계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갈비에 칼집을 다른 방식으로 넣는다거나 요즘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저가 형태 소고기가 오픈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불과 몇 개월 전으로 가면 무한리필 전문점에 대한 추세가 엄청 강했었는데 그래서 고깃집 운영하시던 분들도 중간에 명륜진사 들어오거나 유미제한 들어오면 매출이 흔들리죠. 진짜 많이 흔들린다. 그런데 지금 소고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니까 출혈 경쟁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데 제일 센 거잖아요. 돼지갈비로 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무한리필은. 근데 무한리필이 들어왔을 때 매출 잠깐은 빠질 수 있지만 한 달 안에 복구가 안 되면 어차피 그 브랜드는 안 될 브랜드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관점에서 했을 때 그런 저가 한우가 들어와도 매출 당장은 타격이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안에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의 문제였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었던 브랜드였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역전할머니 맥주 관계자한테 생마차가 한참 오픈을 많이 했을 때 물어봤거든요. 선배님 여기 인근에 생마차 같은 저가 맥주가 생기면은 엄청 타격받지 않냐고. 그런데 얘기하는 게 타격을 받기는 받는데 실제로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다시 재추세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들도 새로운 컨셉, 저가가 생겼을 때는 첫 방문은 당연히 글로 가는 건데 이제는 누가 재방문을 만들어내는지가 좀 본질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그게 손님들 타겟이 달라요. 저렴하게 파는 손님들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 위에 가격을 뭐 많이 비싼 거 할맥 정도만 가도 이 손님이랑 같이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네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본질 더 탄탄하게 하고 타겟을 명확하게 더 뾰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양문의 메뉴 구성 세팅에서는 그러면은 원가율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주류 포함해서 네. 이상 제 보조적으로 잡은 원가가 네, 80%인데 여기서 지점에 따라서 만약에 술 판매량이 높은 데들 있잖아요. 팔면 팔수록 이제 코스트가 더 점점 네. 좋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술 판매가 높은 매장들은 특징적인 게 있나요? 있죠. 이게 저희가 그 손님으로 밥 먹을 때도 네.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도 술 땡기는 집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양문에는. 예를 들어서 해장국을 기본으로 주고 네. 조도도 조금 더 어둡고 그리고 그 대포집 그 바이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냥 식사 고기 먹으러 오셨다가도 네. 술을 꼭 시키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결국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 게 뭐 어찌됐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술을 팔아야 되는데 맛있는 고기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사이드 메뉴, 뭐 쌈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술을 같이 먹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음식을 먹고 나가버리고 이게 딜레마가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점 시장도 되게 안 좋고 늦게까지 먹는 문화도 없어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술을 많이 팔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안 먹고 싶은데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느끼는 거는 식재료 코스트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너무 많이 올라오셔서 그렇다고 임대료를 낮추면 좋은데 그 바람이에요, 이것도. 그쵸. 낮추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폐업하는 매장들 보면 입지 빠지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장사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월세 낮은 데서 고정비 아껴가지고 쉐어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본사 입장에서는 식재료는 뭐 40%에 맞추고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릴링 서비스를 안 한다거나 고기 손질을 다 해서 해줬지만 40%에 맞춘다거나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점점 더 매장이 많아질수록 뭐 이제 고깃값이 낮아진다거나 소스값이 낮아진다거나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문은 제가 과거에 갔을 때는 그릴링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한다고 해서 엄청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충분히 메뉴에 대한 안내를 하고 뭐 잘 구워 먹을 수 있고, 왜냐면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고기 종류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편하게 구울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정확한 표현이셔가지고 그릴링 서비스가 돼지고기가 두꺼워지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너무 바짝 익히면 안 돼서 시작된 건데 소고기는 인식 자체가 일단 바짝 익히면 안 된다가 기본적으로 그냥 교육과정처럼 다들 한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숯불에 익으니까 누구든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문 자체가 노포 감성이 많이 묻어나 있는 매장이잖아요. 고객층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이거는 지역마다 진짜 좀 다른데요. 저희가 막 백골라면이라고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마케팅을 살짝만 조금 테스트해봐도 이제 연령대가 확 어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냥 동네 아파트 상권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연령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상권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의 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인 타겟은 30대, 40대 그 와이셔츠 입은 남성들이 왔으면 좋겠다. 술 좋아하고 먹성 좋으신 분들. 대표님 그 흑백 요리사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 출신 그때 한참 그 F&B 마케팅 붐일 때 활용을 하셨잖아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매출 바로 올랐어요. 진짜요? 그게 전체 가맹점이 다 올랐어요. 다 오르고 진짜 폭발적으로 오르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세일즈랑 마케터를 더 해야겠다. R&D도 더 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확 들었어요. 사실 촬영분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최대 수혜자라고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여러 개 계신 그 포스터를 매장에서 볼 때마다 궁금하다. 반응이 있을 텐데 분량이 적게 나온 대표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효과가 컸군요.
효과 확실히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게 보통 가맹점 형태에서 마케팅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 마케팅에 대한 거를 본사에서 케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자율로 내두십니까? 저희 완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설명만 드리고 처음엔 광고 대행사도 붙여주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지만 오픈 브랜딩 교육을 할 때도 마케팅 영역을 따로 이제 빼서 설명을 드리고 그 본사들이 보통 많이 하는 3개월 플랜, 4개월 플랜 해서 비용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지만 그 이유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프로모션을 좀 1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는 거는 한 달에 하나씩 프로모션을 한다. 이게 접근이 제 레퍼런스가 맥도날드, 한솥도시락이었거든요. 그들도 하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깔새가 있잖아요. 뭐 빵 팔거나 뭐 양말 팔거나 이런 것들 거기에 노란색 현수막이었는데 맨날 가시는 분들은 동선이 똑같잖아요. 출퇴근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색깔만 바꿔도 전환율 이런 게 한 20%가 올라간다.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현수막 위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케팅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마케팅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무섭잖아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데 이런 현수막들은 눈에 보이니까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같이 좀 따라와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은 저도 막 느끼는 게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컨설팅과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상권이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양문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뭐 외식의 개념이고 뭐 술을 마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마케팅을 꾸준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생존의 승패가 갈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실 분들은 또 끝까지 안 하시고 또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진짜 너무 많이 하셔서 진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입장은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해요. 고정비처럼 정해놓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의 개념처럼 어떤 특정 메뉴에 대한 뭐 인하를 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행사한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게 제일 편한 조건이긴 해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 모시고 오면 와인을 한 병 준다거나 이제 5월엔 이제 봄이니까 봄 미나리 봄 축제에서 이거 시키면 이거 드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우 프로모션을 한번 해봤었고 가격은 9,900원 똑같이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해야지 고객들이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잊혀지는 순간 브랜드는 끝나는 거고 그걸 이제 매장에다가 맡기고 저희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온라인 광고를 이제 본사에서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결국 이게 사업자 대 사업자니까 100%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좀 잘 만드는 게 얼마만큼 본사의 역량인가인 것 같아요. 제일 효과 좋았던 게 혹시 뭐였습니까? 최근 저희 작년에 있었는데 무한 리필이었어요. 작년 저희가 소갈비 무한 리필이 엄청 셌었어요. 원가가 유지가 됩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40% 했는데 올라가긴 해요. 43%, 44%까지 하는데 근데 모객 자체가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더 나았던 데이터가 있었고 그때 소주, 맥주, 고기까지 다 무한 리필이었어요. 엄청 파격적인 무한이었군요. 그리고 그거가 너무 잘 돼서 매장 그 사장님이 한 달만 더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객과의 약속이 한 건데 또 이게 뭔가 속보이는 행동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화제성이나 이벤트성으로만 가야지 명륜지 사갈비처럼 하면 안 된다 라는 데이터도 있었고 오픈 이벤트를 저희가 3+3을 항상 해요. 옛날 그랭글 맞아요. 그랭글 이게 사이클을 전 옛날 걸 많이 찾아봐요. 그쵸. 그랭글도 정말 잘 했었잖아요.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 이벤트 때마다 하는데 항상 반응은 좋아요. 상권이 안 좋은 데에서도 오픈 이벤트 때문에 그 오픈빨은 확실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형태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벤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도 분기별로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데 소위 일반적인 F&B에서 신메뉴를 낸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됐건 뭐 추가 구성이 됐건 무언가를 해서 계속 오세요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간 계획을 짜면서 진행을 하는 반면에 개인 매장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안 해봐서 그런 거고 몇 번 이렇게 좋은 콘텐츠로 그 대표님께서도 알려주고 교육으로 이런 걸 개인 사업자들인 분들도 해야지 이제 생존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앞에도 그 고깃집이신데 정말 뭐 브랜딩이나 이런 인테리어가 돼 있는 식당이 아니에요. 근데 손님이 항상 많고 그분은 현수막을 그냥 별거 안 해요. 그냥 소주 3,000원 합니다. 어느 날은 뭐 맥주만 3,000원 합니다. 어느 날은 뭐 이제 뭐 계란찜 드립니다. 이런 거를 현수막을 주류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막 바꿔주면서 하는데 그게 진짜 저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성의예요, 성의. 네네.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게 뭐지. 블랙데이는 짜파게티라도 주면 되고, 그쵸. 뭐 진짜 빼빼로데이 때는 빼빼로를 줘도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B가 아니어도요. 미용실을 하던 안경점을 하던 다 통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B2C에 운영을 하는 모든 매장들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 밖에서 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 옷 갈아입고 보여주는 거는 되게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를 표현하기 제 표현 방식은 그냥 엄청 소리 질러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서 운영한 지 2년 됐는데 손님 오시면 와 여기 동네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와 이런 데 언제 오픈했어요? 2년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분들도 우리 매장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어제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요. 한참 생각해야지 나요. 맞아요. 이게 망각의 동물이어서 내가 너무 만족해서 갔던 집도 까먹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까먹어서 그걸 계속 시각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하물며 어제 점심 진짜 맛집에서 먹었거든요. 결국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현수막을 하든 뭐든 계속 소리 지르다 보면 어느 구간에 되면 이제 진짜 브랜드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공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서 맥도날드 가면서 검색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구간까지 가야 된다. 그분들도 이 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고 지금도 근데 이 과정을 더 딥하게 하시고 있고 그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활동들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양문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이렇게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서비스이긴 하거든요. 이게 서비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만 잘하자.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고객 피드백 중에 제일 속상했던 거고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저희 시스템을 그것 때문에 하나 바꿨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이 손님은 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안 올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했던 거는 접점을 좀 줄였어요. 뭐 테이블 오더를 만들고 어떤 멘트나 이런 설명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성공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잘 할 수 있게 손님 그런 알겠습니다만 잘 할 수 있게끔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동명복창을 군대를 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학습 때 있죠, 학습 때. 의학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누가 오면 들리는데 지금 바쁘니까 이거 먼저 해야지 라고 누군가 하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요즘 개인적으로는 키오스크라 테이블 오더가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되게 약화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우리가 느꼈었던 접대 같은 거를
못 챙기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고깃집 창업을 할 때 면적 적절한 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와 최대. 저희가 그 본점 기준이 한 30평, 25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작았네요. 엄청 작아요. 작았는데 매출이 잘 나왔던 게 또 너무 신기했지만 이런 특수 케이스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코스트는 낮추면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그래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으로는 요즘에는 한 15평, 20평 창업을 막 만들고 있어요. 테이블 8개, 그리고 매장에서 사장님 운영하시고, 바쁘면 2명 더 쓰고, 안 바쁘면 1명만 쓰고,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을지로 그 삼가 쪽에 있는 매장이 면적이 작죠? 그 작은데 좀 길어요. 그렇죠. 작지는 않은 거군요, 실제 면적은. 작은데 테이블 수는 꽤 있어요. 제가 15평 전후 되는 거를 실측하고 테이블을 앉혀봤을 때 타이트하게 하면 8개가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그 정도 사이즈가 웬만하면 들어가고 그러면은 예상 매출액을 한 4천, 5천 요 정도로 목표로 5천 정도 잡고 월세 300 정도 잡고 그러면 좀 더 투자비도 낮추고 맞아요. 이제 인건비도 줄이고 약간 이런 방식인 거군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필요한 것도 같은 게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진짜 비싸요. 30평으로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넘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근데 저희는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천, 6, 7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했을 때요? 네네. 여기서 뭐 에어컨 이런 거는 빠지고. 그죠. 그런 거는 빼고. 주방 이런 거는 빠지고. 이것도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차에서 일을 할 때요. 매장을 찾는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다 했을 때 한 2억 5천 정도가 있을 때 오픈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억 5천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도. 돈이죠. 지금 그때 당시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요즘 시기로 돌아와서 이제 고깃집 같은 거를 할 때 2억 5천을 들고 있다. 창업할 때 충분한 돈이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비용과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큰 비용은 아닙니다. 한 1억 5천 정도만 부동산에 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1억 5천이라는 비용으로는 위치적으로 베스트한 입지를 찾지는 못하거든요. 그 딜레마가 너무 심해더라고요. 평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1억 5천으로는 입지를 포기해야 되니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평수를 좀 더 줄이면은 인테리어 비용 아낀 것도 있고 그 부동산 비용도 아낀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맞춰보는 건 어떤가라는 전략을 요즘에서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보다는 소형 면적 20평 이하 면적도 오픈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상권도 약간 주거 상권에 대한 게 아니라 과거에 많이 들어갔었던 핵심 지역에서 좀 작게 들어가는 그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냥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폐업한 고깃집들이 많아요. 그 폐업한 고깃집들 무권리든 진짜 소액으로 권리금 주고 그거 리모델링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비용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전략 하나랑 이제 소형 평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 투자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 양문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너무 불안한 세상이니까. 기존 설비를 살려서 프랜차이즈든 개인 매장이든 다시 약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경매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표현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작으면 3, 4천일 수도 있고 크면은 사실 8천만 원 이상을 세이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이게 엄청 고집이 있거든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조금 좋은 게 그 시그니처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뮤렐 벽지라고 하는데 그 벽에 그 풍경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뭐 학이랑 산, 폭포가 그려있던 그런 것들을 이런 것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벽 하나 도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배는 하면 되니까 이번에.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하는 플레이가 포스터 플레이거든요. 다이소에서 그 대나무발 사서 포스터 좀 붙여놓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술만 나는 고깃집, 푸짐한 고깃집 이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선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소자본 창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그니처는만 가져가자. 그게 저희는 컬러랑 벽지 그리고
내부의 쌓인물들 그 중에 이제 확실한 슬로건인 건 소갈비포 직접 뜯는 집 이런 것들 붙여놓고 기교를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다 이런 말들을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잡아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수막만 바꿔도 매출이 오르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브랜드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 미디어에서도 노출 많이 된 브랜드를 입혔을 때 그 점주님이 같은 만약 업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 희열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성공시켰다. 그쵸.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지켜야 되거든요. 메가커피도 노란색은 지켰을 거거든요. 서브웨이도 초록색은 지켰을 거고 그게 컬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지키고 다 바뀌면은 좋다. 저희도 양문이 간판이나 디자인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리뉴얼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설령에 있는 매장도 간판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생명력을 주는 거기도 하고 모 프랜차이즈 피자집인데 거기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 대비 없어요. 매장수 엄청 많은 프랜차이즈인데 거기는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 관리 영역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간판 바꿔줘가 그분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그냥 바꿔주는 게 관리의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인건비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매출을 오른다라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전략이기도 하겠는데요. 매장 고정비도 아끼면서 약간 매장 운영 관련된 얘기로 좀 가면은요. 양문은 현재 공장에서 손질된 고기를 가맹점주가 받아서 그대로 소분을 해서 나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매장 안에서 직접 포를 떠서 다 해야 되나요? 칼집 정도는 해야 칼집 정도는요? 그리고 부위 중에 손질을 하나는 해야 되는 부위도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갈비 형태는 저희가 손질해서 갖다 드리고 있고. 그럼 전바점이라는 표현을 고깃집, 특히 양문 같은 경우는 의미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원유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박스 안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또 이거를 또 뛰어넘으려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왜 맛없을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시도하는 거는 숙성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편차 없이 하려면은 뼈도 7, 8, 9, 10, 11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잘 섞어주면 되거든요. 매장에서는 그냥 주다 보면은 맛있는 쪽만 줄 때 있고 맛없는 것만 줄 때 있고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소포장을 해서 매장에서 해야 되나라는 걸 계속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류 인상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밀가루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엄청 올라가니까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가 개인적으로 고민될 것 같은 게요. 직영점만 운영했으면은 물류가 올라가도 케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맹점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물류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손익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본부가 그 원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그냥 갈비값 자체가 너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한다가 저희가 다 하는 거겠지만 구매팀을 세팅을 해서 그래프 보면서 이제 구매 타이밍 잘 잡고 가공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갖다 주는 거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냥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본찬을 하나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마늘 양념게장 나가던 게 그게 양념새우로 바뀌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코스트를 기본찬 코스트를 줄이려고 아예 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낮춘다거나 부위를 좀 더 안 좋은 부위를 쓴다거나 맛이 없는 부위를 쓴다거나 할 수 있지만 고깃집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푸짐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장국을 뺄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거 중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빼기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했던 거는 감자 샐러드 이런 거 주고 있어요. 새우젓 빼치고 남자들 다 거의 다 좋아해요. 그죠? 이게 또 감자 샐러드도 코스트를 그냥 하면은 비싸요. 그냥 사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 엄청 좋은데 맛있게 개발을 해서 점주님한테 알려드려요. 레시피 이렇게 사면은 손님들 좋아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 계속 바꿔주는 게 본부의 역할인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개인 매장을 한다는데 원가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뭐 상쇄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던가 좀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문이 지금 현재 점심 영업을 하나요? 매장마다 다른데 네.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매출이 높진 않거든요. 네네. 20%, 10% 이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점심 매출을 좀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에 만약에 30만 원 파는 매장인데 네. 거기서 70만 원만 점심에 팔아도 한 달 가면은 2,100만 원.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하는데 그 고깃집에서 어떤 전문성 있는 음식을 팔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전문점이 있는데 네. 고깃집에서 파는 김치찌개가 있으면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가는 게 소비자 네. 선택일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저는 저희가 잘하는 푸짐하게 주는 걸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해장국을 시키면 계란말이를 준다거나 갈비탕을 시키는데 갈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불사질러가지고 매출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하는데 그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쵸. 하는 걸 권장하긴 해요. 그래야지 또 이제 가게가 에너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대표님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점심 때 갔던 자리를 저녁에 안 간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되게 많은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네네. 막 입증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점심 저녁을 같이 하는 고깃집들이 성수동에도 네. 3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그렇지 않아요. 와요. 근데 얼마나 이유만 또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이랑 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회사 근처에서 과거에 그 종로구청 인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고깃집이에요. 점심에 갔더니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찌개랑. 그럼 생각했던 거 여기 고기도 맛있겠다. 그러면은 그날은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언젠가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선순환도 있어요. 맞아요. 한번 경험시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네. 점심으로 한번 그것도 문턱을 낮추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은 저는 출마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약간 단기간으로 볼 때는 그날 먹고 그날은 안 가는 수는 있겠는데 그 사람이 외지인도 아니고 인근에서 맞아요. 근무를 하거나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올 확률이 처음보다는 확 올라가지 않았나. 뭐 그런 전략으로 하면 진짜 단순한 전략으로도 점심에 오신 분들한테 쿠폰을 줘 저녁에 또 오게끔 할 수도 있고 뭔가 장치하려고 하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쵸. 선입견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주신 한 군데 하루에 2번은 안 간다 이거. 네네. 약간 자영업도 좀 종합 예술이 되지 않았나. 정말 예술이에요, 진짜. 오늘 얘기 나눈 게 보면요, 저희 상권 얘기했죠, 메뉴 얘기했죠, 원가 나오고 마케팅 얘기 나오고 공간 얘기 나오고. 근데 실제 지금 5가지 크게 분류한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만 5개지. 그죠? 더 있잖아요. 맞아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정산도 해야 되고, 수익 관리도 해야 되고. 참 힘들지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참 할 게 많네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좋아야 된다, 이 업. 네. 요즘 자영업 힘들다 하는데 분야가 바뀌어도 쉬운 업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온라인 셀러를 하던 그럼요. 학원업을 하던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냥 시대가 이렇게 됐고 과거보다는 온라인의 힘이 강해졌으니 과거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까지 받았던 고객 피드백 받은 것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피드백이 있나요? 뭐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제일 충격적인 맛있는데 불친절해요가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다. 제가 100명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안 믿거든요. 제가 고기를 계속 썰다 보면은 진짜 안녕하세요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접점을 계속 늘렸었잖아요. 네. 그 역으로 갔던 브랜드인데 뭐 산체스 고객님 하면서 계속 그 진동벨도 안 쓰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 자동 로스터가 있어서 맞아요. 에너지가 거기 쓸 수 있었다. 네. 만약에 그 자동 로스터가 없었으면 못했다. 그죠. 계속 그걸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그냥 시스템적으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교육도 있고 뭔가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다. 향후 한 3년 정도에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3년이요? 네. 개수가 절대 목표가 되면 안 되지만 100호점까지 운영을 하면서 평균 매출을 7, 8천 정도 선에서 만들고 싶다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뉴욕 병에 걸려 있어요. 네. 뉴욕에다가 깃발을 꽂고 싶은 꿈이 있는데 네. 그걸 그 양문으로 꼭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뭔가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도 있으시겠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 어떤 합자법인이나 뭐 마스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직접 제가 가서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이게 유명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지는 전략으로 막 네.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으면 어떨까? 그리고 미국산 갈비를 쓰고 있으니까 네. 뭔가 또 새로운 채널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수입을 만약에 직접 하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을 하고 그 매장들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프랜차이즈는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매장 수가 많아져야지 가맹 점주한테 줄 수 있는 혜택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본부에 볼륨이 안 나오면은 점주들의 개인 역량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고 우리 볼륨이 커졌을 때 이 볼륨으로 원가도 낮추고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뭐 제휴를 한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결국 본사는 그 성장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CRM 관리라고 하는 이제 고객 관리하고 싶어서 도도 포인트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막 지원해주고 싶어요. 아,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제가 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 가지고 프로모션 계속 해주고 네. 이 막 그 얼마 안 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 3만 원, 3만 원 이것도 다 비용으로 누적되니까 그쵸. 이걸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 구간에서 막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 하고 싶다. 근데 진짜 저는 고객 DB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맛있으면 장사 잘 됐고 그리고 위치 좋으면은 장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매장 수가 많다 보니까 카페, 음식점, 뭐 안과, 치과, 정형외과 뭐 모든 업종이 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차별성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고깃집 창업을 지금 꿈꾸는 분들한테 대표님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기 없이 밥은 못 먹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네. 반찬 조만한 거 장조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네. 하물며 고추참치 같은 거라도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고깃집은 굉장히 매력적인 카테고리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옛날처럼 신문지 깔아놓고 고기를 구워 먹진 않으니까 네네. 어떤 형태로든 고기를 먹지만 그 시장은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심하니까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일단 창업하시기 전에 최소 6개월이든 1년이든 고깃집의 경험을 해보시고 네.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인 네.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시네푸드 고석현 대표님과 함께 고깃집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이렇게 남겨지는 댓글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전달해드려서 관련된 답변도 제가 좀 직접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